오늘 주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양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과제이고요. 오늘 발제에서는 단순한 성평등 권리 논의를 넘어서 양성평등이 왜 저출산 문제와 경제 지속성과 그 사회 구조 개혁과 긴밀히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제도 분석, 그리고 해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왜 양성평등인가 지금 있어서 그 답은 수치에서 드러납니다. 그 성평등 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고 여성 고용률도 비례하여 상승합니다. 이는 양성평등이 단지 권리 보장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지속성의 핵심 변수임을 보여줍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을수록 가족 안정성과 출산 의향이 매우 높아지며 양성평등한 사회는 출산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고용과 보육이 분리돼서 유연한 일자리가 제공될수록 여성의 고용과 출산을 모두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2023년 기준으로 한국 출산율은 이제 0.7, 이게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인데요. 이게 조금 더 떨어졌다가 최근에 살짝 반등을 했죠.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아직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단지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위기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면은 병역 자원이 고갈되고 연금 재정도 위기가 오고 그다음에 노인 빈곤이 이제 심화가 되겠죠. 왜냐면은 뭐 연금을 매일 부어주는 젊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어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쓸 사람만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도미노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양육비와 주거비가 매우 높아지고 그리고 여성들의 출산으로 인한 커리어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저출산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아이를 낳는 것이 개인에게 리스크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과 동시에 여성은 경력 단절을 겪습니다.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은 출산 이후에 약 40%포인트 그러니까 하락하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고학년 여성일수록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 경향이 있고 그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서서 국가적 생산성과 인재 자원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제 주변 사람들만 보더라도 아이를 한 명 이상 낳는 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다. 도저히 두 명을 낳아 기를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뭐 40대 초반의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둘 이상 있는 집은 거의 없다. 있어봤자 한 명이다라고 말씀하셔서 되게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력 단절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과 돌봄 서비스, 주거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공적 보육 인프라는 부족해서 민간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면은 한창 일을 열심히 할 나이에 일을 덜 하면은 아무래도 그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용은 특히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출산을 가로막는 벽입니다. 뭐 고소득층 여성들은 뭐 입주 도우미를 쓸 수 있고 어디 사설 기관에 맡길 수 있지만 저소득층 여성들은 입주 도우미 비용이 그분들이 벌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을 수가 있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은 정말 아이의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돌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진짜 커리어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비용의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산은 도저히 선택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법적 제도는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네가 뭐 육아휴직 제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실은 제도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걸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사용자의 76%는 여성인데요. 남성은 이제 겨우 24% 정도 쓰고 있고 근데 그마저도 짧은 1개월 이내만 쓰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무의미하죠. 그래서 조직 문화 그리고 승진 누락 그러니까 남자가 육아휴직 썼다 하면 아무래도 승진해서 불이익을 받기 쉽고 동료들도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보기 쉽대요. 뭐 놀러 가려고 뭐 "직장을 그만뒀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거의 회피성 복지로 간주하기도 하고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직무를 변경해 버리거나 승진을 탈락하는 경험이 되게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남성을 넘어선 지 이미 1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석박사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고학력 여성일수록 출산율은 낮습니다. 오히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 고학력 여성일수록 아이를 많이 낳는 그 비율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학력이 높을수록 아이를 잘 못 낳는 그런 경향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출산이 여성의 커리어에 실질적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쓰면은 승진해서 누락되고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데 여성들은 더 심각한 불이익을 왜냐하면 더 오래 이제 휴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출산이 여성 커리어에 실질적 위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만약에 인제 이런 식으로 고학력 여성들이 인제 이런 근로시장에서 계속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국가적으로는 지식 자원의 손실이고 이런 현상은 단지 인제 개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반영이기 때문에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학력 여성일수록 만혼, 비혼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아무래도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율이 체감이 되는데 사실 제가 인제 88 년생이고 나이가 38 인데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아이를 안 낳은 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공부를 오래 할수록 너무 인제 그 출산과 결혼 이런 거를 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되게 현실적으로 뭔가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특히 여자 나이가 40 넘어가면은 가임기 자체를 지나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피치 못하게.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는 늦게 낳는 케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결혼은 30대 초반에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밀리고 여유가 없어서 아이는 거의 40이 다 돼서 낳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둘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혼 여부보다도 출산 의향이 없는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과 육아가 커리어와 양립 불가능하다는 고착된 인식과 이런 사회 구조적인 제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출산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출산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양성평등이 저출산의 해법인가? 그래서 출산율 저하의 핵심은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없는 구조에 맞춰져 있습니다. 경력 단절이 없는 노동 시장, 그리고 유연한 근로 시간, 양질의 돌봄 인프라가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평등한 사회는 출산 부담을 단지 여성에게만 전가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여성과 남성이 동시에 가정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남성과 조직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여성 정책이 아니라 국가 노동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이기도 합니다. 이게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현재 마련된 법적 제도 현황을 좀 살펴보고 그 제도들이 왜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남녀 고용평등법 등의 제도는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사용률과 만족도가 매우 낮고 제도와 문화 간에는 괴리가 존재합니다. 먼저 현재의 법적 기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은 벌써 1980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2007년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래도 한 18년 동안은 전혀 터치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육아휴직이랑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포함된 이 법은 여성 차별을 금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있다고 해서 이 모두가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전히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 법령의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결국은 법과 현장의 괴리, 그리고 접근성의 격차가 구조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1년인 시간 너무 짧죠. 그 사이에 아이가 1년 만에 다 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여력이 되지가 않는 거고요.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일부 급여를 지급하지만 근데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계층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돈으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특히 복귀 이후에는 직무가 재배치되거나 유휴 인력으로 취급당하거나 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법적인 권리는 존재하지만 조직 문화는 여전히 그 사용을 용인하지 않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기의 단축 근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제도는 최대 1년까지 주 15에서 35 시간으로 줄여서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면서 인제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짧게 일하면 사람들이 기업에서 돈을 적게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급여 보전율이 너무 낮고 아니 돈을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지 쪼끔 일하고 쪼끔 받으면 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대체 인력 부담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일을 덜 하면은 그걸 메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기업을 마냥 욕할 수도 없는 게 당연히 그 사람이 휴직을 하면 그 자리를 메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도 이 상황을 타개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그래서 인제 특히 인제 비정규직이나 파견직은 더더욱 이 제도를 쓸 엄두를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고 제도는 오히려 성별 격차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어쨌든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해야겠다.'라는 인식은 되게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아빠의 달 제도도 있고 뭐 다양한 걸 해 봐도 그래도 현장 반영이 너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눈치 문화,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면 눈치를 주는 문화가 있고 조직 내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강하다고 합니다. 아직도 뭔가 인제 지금도 뭐 경남이라든가 인제 그런 제 결혼한 친구들을 보더라도 '아니 애는 엄마가 봐야지 왜 아빠가 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농협에 인제 사내 커플로 결혼했는데 여자분이 사실 훨씬 더 승진도 빠르고 일을 잘하는데 남자분이 "나는 육아휴직을 못 쓰겠다. 뭐 애는 여자가 보는 거다." 해서 승진이 훨씬 빠르고 유능한 친구가 그냥 육아휴직을 해 버리고 남자는 그냥 일을 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참 '아 이게 조직 내에서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에 굉장히 유능한 인력이 아이를 보느라 그냥 노동시장에서 배제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법이 같더라도 성별에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인제 양성평등 정책이 극복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서는 남성의 돌봄 참여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 강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은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아 이 제도를 쓰면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거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될 비용이다. 아무래도 비용이니까 최대한 줄이려고 하겠죠. 정말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 이런 간접적 압박들이 매우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제도는 있지만 쓸 수 없는 권리가 되었습니다. 유명무실한 권리가 된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아 여기는 양성평등 기업이야.' 하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고 뭐 인증받으면은 뭐 아무래도 국가에서 혜택을 좀 주니깐요. 근데 실제 실행을 회피하는 그러니까 겉으로만 육아 뭐 양성평등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전혀 그런 쪽으로 노력하지 않는 기업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은 제도를 사용한 사람을 아예 퇴사하는 방향으로 유도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단지 법을 만드는 데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실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직의 인프라가 필요하고 관리자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그다음에 평가 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합니다. 평가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양성평등 기업으로 인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기업이 양성평등 정책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 이거를 가지고 그 기업의 양성평등 인증을 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평가 체계를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의 실효성은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법이 현장에서 어떤 문화와 관행 속에 실현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법과 문화 그리고 관리 체계의 동시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스웨덴, 그러니까 북유럽이 워낙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한 나라죠. 그래서 북유럽의 사례를 한번 보겠는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부모가 나눠 쓰는 480 일의 육아휴직. 핵심은 부모가 나눠 쓴다는 겁니다. 뭐 한쪽 부모가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꼭 나눠 쓰도록 되어 있는 휴직 제도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유급 휴가가 잘 되어 있고 아이를 보면서도 돈을 받을 수가 있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기업에 대체 인력 확보 예산을 보조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거죠. 기업이 인제 대체 인력을 찾기 힘드니까 육아휴직을 되게 꺼려한다고 했는데 대체 인력을 찾을 수 있는 비용을 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제도를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만약 국가가 이 예산을 보조해 주면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고거는 인제 오히려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한 인센티브가 되는 거죠. 기업은 어쨌든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짜기 때문에 국가가 그 의사결정에 개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는 단지 법제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가 육아를 분담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북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나 이런 미국이랑 달리 여성 경력 유지율과 출산율, 그리고 남성 가사 참여율이 모두 높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북유럽만큼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무급 휴직 중심입니다. 돈을 주지 않고요. 육아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고소득자 위주의 복지로 흘러간다고 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뭐 그렇더라도 출산 이후에 여성 승진 가능성 급감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들의 비율은 매우 별로 좀 많지가 않다 그래요. 한국이랑 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 문화가 이를 무력화시키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법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행력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도 자체는 갖춰져 있지만 활용률과 만족도는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중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이 육아휴직제도 양성평등 제도를 사용을 다시 하고 싶냐고 하니까 다시 사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자에서는 이 제도가 굉장히 기업에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 내부의 인사 정책이 있잖아요. 근데 기업 내부의 인사 정책과 이런 제도, 국가 제도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뭐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일수록 이런 정보 접근성은 완전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해요. 그래서 중앙 정부가 아무리 좋은 걸 설계를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기업에서 실행되는 데에서는 너무 큰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제도는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성평등 실현의 최대의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은 권리가 있는지가 아니라 쓸 수 있는가, 즉 접근과 실행의 평등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중소기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 사용자 보호와 인센티브 병행이 핵심 과제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북유럽처럼 이 제도를 쓰는 사람한테 뭔가 금전적으로 혜택이 있다 해야 사람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요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실증 연구를 통해서 한국 제도와의 차이를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오히려 여성 경영의 페널티로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에 따르면은 그 출산 후에 여성은 임금 상승률이 남성 대비 30% 이상 낮고 승진 가능성도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자 코스에서 배제되기까지 합니다. 유럽이라고 해서 다 같지가 않더라고요. 프랑스는 아무래도 북유럽보다는 이제 이런 양성 평등이 제도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 차원 자체가 '나는 경쟁에서 빠지겠다.'라는 신호로 인식되는 기업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여성 경력 단절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웨덴은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대체 인력이 사전에 준비된 기업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이 전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근데 프랑스는 아무래도 대체 인력을 사전에 준비한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 인력 체계가 없는 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성 저하와 팀 내 갈등이 인제 발생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도 효과는 설계가 아니라 실현 기반에 달려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제 덴마크와 독일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사용자의 동료에게 예산 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조직 내 갈등을 줄이고 고용 지속률을 높였다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육아휴직 쓴 사람들은 기업에서 배제당한다. 너 때문에 우리가 생산성 하락도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돈은 비슷하게 받으면서 일을 더 많이 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인제 여기선 영리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의 동료들에게 돈을 예산 보조를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아 육아휴직 네가 쓰면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꺼이 인제 조직 내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 거고요. 그래서 조직 내 갈등을 줄이고 고용 지속률을 높였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보상이 없는 조직에서는 불만과 퇴사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같은 덴마크, 독일이라도 결국은 이 제도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인제 불만율과 퇴사율이 달라진다는 게 포인트고요. 결국은 제도는 개인의 권리 보장일 뿐만 아니라 조직 내의 공정성을 설계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에서는 출산 휴가로 인한 기업 부담이 직무 전문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는 거를 확인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일부 기업은 풀타임 휴가 대신에 파트타임을 유도했고 출산 가능한 연령대의 여성을 기피하기도 했습니다. 채용 기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제도의 유무보다도
기업이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차별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는 학자 연구에 따르면 관리자의 인식 수준이 육아휴직 정책의 효과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모든 조직에서는 리더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조직의 어떤 미래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기업에서도 관리자가 제도와 여성 경력 유지에 우호적일수록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결국은 관리자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도가 실행되려면 법보다 관리자의 리더십 수준과, 즉 사람이 중요하다는 실증적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장기 교육 효과, 결국은 인제 휴직자의 고용 유지를 상승한다. 이게 모두의 이익이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육아 휴직 후에 복귀를 지원한 기업은 장기 고용률이 매우 높고 재교육과 채용의 비용이 줄어서 오히려 이득을 봤습니다. 어쨌든 숙련된 노동자가 딴 데 빠져나가면은 새로운 인제 신규 인력을 고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고 낭비인데, 그래도 여성의 인제 잠깐 육아휴직 때 고 기간을 살짝 배려를 해 줘서 다시 그 여성을 채용을 했을 때 어쨌든 숙련된 이 기업 인력을 기업 입장에서는 보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인제 그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었다.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커리어가 단절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고, 여성들이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그걸 다 연금에 부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겠죠. 아무래도 받을 수 있는 돈도. 그리고 노동 시장이 지속될 수 있고, 안 그래도 저출산 시대에 정말 누구라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해외에서 이제 노동자까지 수입해야 되는 시대인데, 여성 인력까지 최대한 동원해서 일을 해야지만 저희가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노동 시장이.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실증적 사례는 하나의 공통 메시지를 줍니다. 제도의 효과는 단지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행 맥락에 달려 있다. 그게 실행될 수 있는 맥락을 만들어 줘야 된다. 법과 사람들의 인식, 실행, 그리고 적절한 인센티브. 사람들은 정말 공정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경제학적으로 인센티브가 있어야지만 사람이 인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도를 사회 전체의 시스템 안에 녹여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시선을 저희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고 각종 지원금을 확대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어디 있을까 살펴보면은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총 4차에 걸쳐서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저고위라고 하죠. 저출산 고령의 위원회. 되게 오랫동안 뭘 했는데, 근데 대부분 문제는 현금 지원 중심의 단기 정책에 집중돼 있다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단지 돈을 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산하면 얼마 준다라는 방식은 근본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은 내려갔고 여성의 경력 유지 환경도 거의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동하는 정책, 문화와 구조를 바꾸는 실효성 중심의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동안 정부는 출산 장려금, 아동 수당 등 다양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 일시적 효과에 그칠 뿐 구조적 변화는 유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금보다는 인프라, 그리고 단기보다는 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 간 출산 장려금 경쟁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1인당 1,000만 원 지원 같은 과도한 예산이 집행되지만 출산율 증진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인제 이런 식으로 출산 정책이 포퓰리즘 행정으로 변질되고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이고요. 그래서 중앙과 지방 간 역할 정비와 선거를 이용해서 활용되면 안 되겠죠, 이런 정책이.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 설계가 절실합니다. 2025년 올해부터 실행 예정인 육아 지원 3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가족 돌봄 휴가 확대, 구성 휴직,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휴직할 수 있게 해 주는 거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도 확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심리적 장벽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복귀 프로그램, 그리고 동료 보상 설계 같은 실행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정책을 존재조차 알지 못하거나 너무 절차가 복잡해서 아예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소기업,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정말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면 아예 포기를 해 버리거든요. '아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 인사 전담 인력이 없는 소기업에서는 아예 이런 육아휴직 제도 자체의 접근 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인제 정책이 있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공식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 체계와 행정 지원 강화, 이게 제도를 좀 쉽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존재하더라도 현장 관리자와 사용자의 이해도가 낮으면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 몰라서 못 쓴다고 말하는데요. 이 제도를 그럼 어떻게 하면 널리 알리고 신뢰를 싹 쌓을 수 있을까? 결국은 관리자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고, 온라인 포털에 인제 적극적으로 홍보 자료를 올려야 하고, 그리고 인제 육아휴직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개선 캠페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소득 정규직은 제도를 비교적 잘 활용을 하는 편이지만, 비정규직, 저소득층, 플랫폼 노동자,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혀 복지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정보 접근성에서부터 벽을 마주합니다. 같은 제도라도 계층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이런 정보 비대칭이 정책의 사각지대를 낳는 원인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원칙 하에 따라 형평성의 확보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정책 설계는 모든 거는 중앙 정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실행은 기업이 온전히 떠안는 구조입니다. 근데 기업이 뭐 기업을 모니터링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기업을 보호할 장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책임은 하향으로 분산되고, 다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했는데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근데 또 지원은 뭔가 상향, 그 회사 그냥 회사 CEO 쪽에만 인제 뭔가 정책적으로 유인을 주려고 하지만, 근데 아무리 인제 그런 리더가 뭘 해 보려고 해도 현장 중심의 피드백 설계가 안 되어 있고 실행 가능한 매뉴얼과 도구가 없으면은 현실적으로 이 제도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족제도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가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이게 또 문제인 게,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이렇게 부처에서 나눠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행정 기효율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뭔가 부처 간 통합적으로 정책을 만들려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단일 정보 플랫폼 구축이 시급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은 많지만 실행된 정책은 거의 없다라는 게 육아휴직 정책의 인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인제 있는 제도에서 쓸 수 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기업과 노동자가 느끼는 장벽을 없앨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산과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 우 다음 슬라이드 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정책 제언과 미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양성평등 정책은 단지 약자를 위한 복지가 아닙니다. 국가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이게 경제를 살리고 국가의 생산성을 높여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의 경력이 지속될수록 GDP가 성장할 수 있고, 남성의 돌봄을 참여할수록 가정의 안정성뿐이 아니라, 그리고 수많은 가정에서 이 육아 분담을 가지고 부부 간에 인제 트러블이 많이 생기거든요. 결혼을 하면은 신혼 때까지는 좋은데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부부 간의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그런 결혼이라는 거는 노동력과 시간을 나누는 그런 관계인데, 뭔가 그 부족한 노동 시간과 부족한 비용으로 이 육아까지 분담하다 보니까 인제 부부 간의 사이가 너무너무 나빠지는 거죠. 그때 뭐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도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결국은 남성의 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남성을 일방적으로 뭐라 할 수도 없는 게, 직장에서 육아에 참여한 남성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어떻게 뭐 함부로 집에서 육아에 참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회가 남성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가정의 안정성, 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의 안정성뿐 아니라 조직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책 당국은 양성평등 정책을 단지 지출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성만 육아휴직을 쓰는 구조는 돌봄 책임을 성별로 고착화시킵니다. 이제는 인제 일정 기간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써야 한다.'라고 해서 뭔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북유럽 국가처럼 일정 일수 이상 사용하지만 않으면 급여가 소멸되는 방식, 심지어 북유럽 국가는 이걸 쓰지
안 쓰면은 급여를 깎아버리는 신기한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남성도 돌봄의 주체임을 법과 제도를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대체 인력 확보에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공공 대체 인력 중개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해서 왜 나라장터라고 해서 국가에서 내는 뭐 조달 사업 같은 건 플랫폼으로 이제 운영하는데 그 되게 잘 된다고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경쟁도 치열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전부 사설 업체에 맡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대체 인력을 중개할 수 있는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육아휴직에 공백을 쉽게 메꿀 수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육아휴직을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직무 유형별 인력 풀을 제공하고 거기다가 인건비도 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살짝. 그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이고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 육아휴직에서 동료에게 가해지는 업무 부담 이게 조직 내 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업에서는 가장 육아휴직을 꺼려하는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남은 동료에게 뭐 돈으로 금전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보상 휴가를 제공할 수도 있고 이런 설계는 단순한 보상을 뛰어넘어서 공동체 내에 상호 배려 문화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 친화 기업의 인증 제도는 있지만 그 실효성은 낮습니다. 뭐 그거 인증받았다고 해서 별로 이게 도움을 받는 게 없으니까 기업들이 잘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인센티브, 예를 들면 뭐 돈을 주는 것보다도 법인세를 감면한다든가 아니면 고용보험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아니면 공공사업을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가점을 준다든가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정책은 뭔가 평가가 너무 형식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양성평등 기업 뭐 인증만 받아 놓고 뒤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기업도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량적 데이터를 주로 보는데 그 인증 기업 평가할 때 뭐 이용률 그다음에 뭐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인제 저희가 봐야 될 지표가 뭐 이용률 그다음에 고용 유지율, 만족도 같은 구체적 지표를 좀 더 정량적 지표에 끼워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 정책 개선의 근거가 되고 매년 한류되어야 하는 지속적인 정책 혁신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 장려금보다도 훨씬 실효성 높은 해법은 공공보육의 확대입니다. 생각보다 아이들 봐주는 기관이 너무 없고 어린이집은 정말 대기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합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게 그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이 돌볼 사람들. 국가가 정말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아 교육기관 확대는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의 양육 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육아를 대신해 줄 사람은 더욱 찾기 힘들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 기관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출산 양육 정책의 핵심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커리어 지속을 위해서는 유연한 근무제,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 것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제, 그리고 재택근무, 그다음에 경력 단절 예방 훈련이 필요하고 조직 내에서도 여성 리더십 확대하고 멘토링 시스템 구축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성이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일과 삶을 조화롭게 설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평등은 특정 성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 그리고 기업, 국가의 미래를 위한 문제입니다. 정책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보편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성중립적인 언어와 접근 방식이 그 수용성을 높이겠습니다. 이걸 여성 정책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 여성 수혜를 보기 위한 거냐 이런 식으로 확대하면 오히려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 노동력 자원 그리고 GDP 생산성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동시장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양성평등은 단지 인권이나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와 인구, 고용을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미래의 설계의 전략입니다. 여성의 경력 유지, 남성의 돌봄 참여, 사회의 책임 분담이 함께 작동돼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낳고 기르는 사회로 전환될 때 우리 모두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겠습니다.